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K공의 미래를 꿈꾸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과연 그 당시에 한국에 공예를 하는 그런 공방이라든지 제작소,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이왕직 미술 제작소는 유일한 그 왕실에서 전파된 그런 제작소였는데요. 이 당시에 중요한 부분은 다수의 공예품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공예품들을 한국에서 만들고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금속, 도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디자인을 하고 또 의뢰한 공예품들을 만들었는데요. 일본인들은 한국의 전통 공예를 매우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백자, 청자, 그것도 상감청자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에 제작소를 설립을 한 다음에 만들게 했지요. 지금 보시면 고려시대나 전혀 다를 거 없는 그런 매병인데요. 운항문을 새긴 매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통의 청자를 발전시키고 계승했다고 하는 해강 유근현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세기 초, 19세기 말 이 당시에는 개인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선 작품을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후대 1950년대, 1960년대 이때 가야지만 개인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술 전람회 또는 어떠한 공모전 형태로서 일본인들의 영향 아래에 일본 미술과 같이 한국의 미술이 보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9세기 말에는 궁에서 만들어졌던 공예품이 다수였는데요. 이 당시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영향들을 도입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에 있는 도자 이런 제작소와 협업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제품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했는데요. 1910년이 되자 일본인들의 침략으로 이런 계획들이 모두 무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1910년부터 1950년까지 맞이합니다. 거의 다수의 제작소는 일본인들의 지도 아래에 만들어졌던 그런 제작소고요. 후에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이 제작소들이 공방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러면서 1958년이 되어야만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교육은 정부의 제도권 안에서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공예라는 이름을 쓰기보다는 생활미술학과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물성을 다루는 전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너져간 우리의 문화체계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재형성하기 위해서 공예학과들을 만들었는데요. 그중 가장 처음 만들어진 학과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생활미술학과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섬유와 도자 이것을 가르쳤는데요. 도자의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전통의 근거를 삼아서 오랫동안 청자를 만들어 온 가문인 황종구 교수 아래에서 고려시대 청자를 재해석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영향은 서울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도자학과는 디자인을 전공한 권순형 선생님 아래에 지도를 받았는데요. 권순형 선생님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도자를 배운 다음에 우리의 도자 역사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느끼고서는 도자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1950년도, 1960년도는 미국 정부의 후원으로 많은 전공자들이 유학을 갑니다. 다수가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장점들을 발견한 다음에 두 가지 분류의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첫 번째는 한국적인 것을 보존을 했고요. 두 번째는 조형적인 표현. 그러니까 흙이 갖고 있는 물성을 충분히 표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금속공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희 교수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대적인 표현을 배워서 이것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전파를 하는데요. 현재 금속공예 하면은 한국에서는 국민대학교가 가장 우수한데 그 국민대학교의 뿌리를 내린 장본인은 김승희 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형상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라서 다수의 사람들은 공예하면 어렵다고 하지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있는 공예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대량 생산됐던 어떠한 집에서 사용하는 사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보다 쉽고 보다 익숙할 수도 있지만 공예는 후에 더 많은 예술성을 겸비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희 교수는 덕성여대에 뿌리를 내려서 여기에는 기초적인 섬유 직조 또는 표현을 하는 조형성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현대 공예를 연구할 때는요, 미국과 일본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반드시 좀 조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1강좌에서 미술 공예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한국의 그와 유사한 발전은 1960년도, 1970년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970년도에 되어서야 한국에서도 산업혁명과 비슷한 산업적 발전을 급격히 하기 시작을 하는 시기이죠. 이와 같이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들이 현대 공예의 분야를 장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 공예는 한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기반을 한 공예를 우리가 전수공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부터 보존했던 기술을 전수하는 분류가 있다면은 이것을 장인 정신으로 기술만 보존하고 있는 분류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대학에서 전공을 함으로써 현대적으로 이거를 발전시키는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0년대에는 협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요. 협회들은 미술 공예 운동에서 보여줬던 공예 길드 또는 공예 연합과 같은 조직적인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협회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한국공예가 협회입니다. 회원은 약 한 1000명이 넘고요. 1970년대에는 1세대 현대공예 또는 2세대 현대공예 이렇게 그 무리를 발전적인 요소에서 관찰을 하면서 과연 이들은 한국의 전통 공예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조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성적인 분류를 하고 또 물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물성끼리 결합을 해서 전시가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본을 따서 미국에는 교육과 표현에 있는 NCCA,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Ceramics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즉 뭐냐 하면은 교육과 예술적 표현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흙을 만지는 사람들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한국조형디자인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야말로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논문을 발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협회입니다. 교수들의 조직에 의해서 이제 어떠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분류는 국가무형문화재인데요. 인간문화재를 지정을 합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중앙부처는 문화재청이라는 곳입니다. 따라서 인간문화재로 지명이 되면은 일정 부분은 교육에 다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1년에 몇 개의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수의 인간문화재는 사라져가는 공예를 보호하고 또 이것을 보존하고 지속되게끔 노력을 하는 그러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의 기본 영향은 일본에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에는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서갔지요. 전통을 저희보다 훨씬 더 중요시하는 일본은 옛 기술을 보존해야지만 현대화시킬 수 있다는 이념 아래에서 이와 같은 무형문화재의 지명을 제도적으로 설립한 다음에 사회에 도입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도 역시 저희와 비슷한 그런 현상들을 지금에 와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갓을 만드는 갓장인도 있고요. 또 은입사를 금속에 채우는, 은입사 하면 실같이 얇은 은을 표면에 두들겨서 채우는 그런 기술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소나 그 짐승의 뼈를 태워서 우리가 화각이라고 하는 어떤 함을 만들고 또 결혼식을 위해서 예물을 담는 그런 함을 만드는 장인도 있고요. 또 활자를 금으로 찍는 그런 장인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이것의 기반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분업화됐던 것이 1970년대에 오면서 1인 1체제로 한 사람이 만드는 것서부터 이것을 판매를 하고 또 유지하고 교육을 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지요. 전통공예에 있어서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강남에 유치하고 있는 전수교육관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무형문화재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이거를 오랫동안 듣게 되면은 조교가 되어서 그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